1980년대 영국 레스터셔의 나르버러 마을은 2명의 10대 소녀가 끔찍하게 살해된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 건은 1983년에, 다른 한 건은 1986년에 발생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그들 중 누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1987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답이 나왔습니다. 최첨단 DNA 기술 덕분에 수사관들은 27세의 콜린 피치포크에게 다다랐습니다. 그는 결혼한 남성이었고 어린 2 아들과 경리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피치포크의 범죄는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음란 노출로 시작했던 것이 곧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겉보기에는 성실한 제과점 직원이었던 피치포크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정신과 의사에 의해 정신병질적 인격장애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저희와 함께 DNA를 이용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남성 콜린 피치포크의 획기적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린다맨 살인사건. 1983년 11월 22일 아침 7시 20분경 나르버러 마을에 있는 칼트네이스 정신병원으로 출근하던 한 병원 직원이 블랙패드라고 불리는 산책로를 지름길로 이용했습니다. 그가 그곳을 지나가던 중 뭔가 이상한 것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옷을 입은 마네킹이라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보기 위해 멈춰 섰을 때 그가 보고 있던 것이 마네킹이 아니라 시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일꾼은 가장 가까운 도로로 달려가 지나가던 차량을 세웠고 마침 그 차량은 구급차 운전사가 몰고 있었습니다. 길로 돌아온 구급차 운전사는 시신을 발견하고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소녀, 10대였던 그녀는 땅에 누워 있었고 다리는 쭉 뻗어 있었으며 머리는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에 피가 묻고 턱에 멍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속옷, 청바지, 신발은 조금 떨어진 곳에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스카프는 목에 감겨 뒤에서 교차되어 있었다. 구급차 운전사가 그녀의 맥박을 확인했지만 없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 1시간 조금 넘은 오전 8시 30분경 경찰과 법의학자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들과 약 30명의 경찰관들, 이숲, 들판, 오솔길, 그리고 인근 건설 현장 등 나머지 지역을 수색하며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단서를 찾았습니다. 수색을 돕기 위해 추적견들도 동원되었습니다. 한편 법의학자는 시신의 사후 경직의 징후가 나타났으며 소녀가 전날 저녁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소녀의 콧구멍에 피가 묻고 얼굴에 긁힌 자국도 관찰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처음에 그녀의 다리에 벽돌색 다리 화장이 발라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법의학자는 소녀의 다리 색깔이 단순히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살인의 유력한 동기는 성적인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범은 현장에 체액을 남겼습니다. 에드워드 에디 이스트우드는 그날 아침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그의 15세 일부 딸 린다만은 어젯밤부터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친구 집에서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와 린다의 어머니가 경찰에 가려고 했을 때 그들은 무시당했습니다. 린다는 10대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아마 장난을 치며 독립심을 드러내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린다의 어머니인 캐슬린 캐스만은 딸이 독립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린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잘 지키며 항상 밤 9시 45분에서 10시 사이에 귀가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시간에 도착했고 늦을 때는 가족에게 꼭 알렸습니다. 에디가 출근해서 린다의 실종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는 곧 블랙패드 근처에서 어린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디는 놀라 바로 현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경찰 차단선을 뚫고 들어가려 했지만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저 아이가 제 딸입니다 라고 말했다. 제 생각에 저 아이가 제 딸 린다인 것 같아요. 한 경찰관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디는 결국 집에 가 있으라고 찾아가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린다만을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낙천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중된 날 린다만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온 뒤 곧바로 오후 5시에 첫 베이비시팅 일을 하러 다시 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린다만은 자신의 돈을 버는 것을 좋아했고 아이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동네에서 인기 있는 베이비시터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15살 소녀들처럼 린다만도 자기 스타일을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을 좋아했고 최근에는 염색, 화장, 옷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 옷을 살 형편이 안 되면 린다만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더하거나 직접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린다만은 성적도 좋고 인기도 많았으며 언젠가 세계 여행을 꿈꿨습니다. 린다만은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연습했고 언젠가는 중국어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린다만의 그날 밤 첫 베이비시터 일은 오후 6시 20분에 끝났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에디와 저녁을 먹고 오후 6시 45분에 또 다른 일을 하러 다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웃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 실망했지만 완전히 낙담하지는 않은 린다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린다는 저녁 7시 30분쯤 잠깐 들러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난 뒤 다시 밖으로 나가 또 다른 친구인 캐롤라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캐롤라인은 린다가 음반을 빌려줬던 친구였습니다. 캐롤라인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린다가 집에 들렀다가 나간 시간이 대략 7시 반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하면 코로네이션 스트리트의 음악이 TV에서 나오기 전에 린다가 이미 문을 나섰거든요. 캐롤라인의 집을 떠난 린다는 포레스트 로드를 따라 걸었고 나중에 블랙패드로 이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에디와 캐스도 그날 저녁 외출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린다의 언니는 린다가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부모는 곧바로 15세 딸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웃집을 방문하고 마을을 차로 돌며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곳을 들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린다 실종 신고 시 경찰은 곧 집에 올 거라 했습니다. 수사. 에디 이스트우드는 곧 블랙패드로 다시 불려와 린다의 시신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었지만 그는 그녀가 죽기 전까지 할부로 갖고 있던 새 재킷을 보고 바로 그녀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그 재킷을 항상 입으며 아꼈습니다. 에디는 기자들과 이야기할 때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때 캐시는 마비된 듯 말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에디는 가족이 나르버러에 있는 집 밖에 서 있을 때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벽돌로 머리를 맞은 기분입니다.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린다는 정말 행복하고 예의 바른 소녀였어요. 조금은 구식이었지만 학교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고 학업에도 성실했어요. 누가 린다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아내와 저는 창담합니다. 린다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오후 2시에 부검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로 오른쪽 뺨과 눈, 턱, 목 앞부분 그리고 쇄골의 상처와 멍, 긁힌 자국을 입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가 얼굴, 아마도 턱을 맞아 의식을 잃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법의학자는 그녀가 가슴을 맞아 쇄골에 심한 멍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수사관들은 린다의 공격자가 그녀를 목졸라 살해하는 동안 무릎으로 짓눌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5세 소녀의 발 뒤꿈치에 묻은 흙자국은 그녀가 밤사이 어느 시점에 공격자에게 끌려갔음을 보여줬습니다. 부검 결과는 또한 범행 동기가 성적이었을 것이라는 경찰의 추측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의학자는 보고서에서 성관계가 시도되었고 조기 사정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린다의 죽음에 대한 초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그녀의 몸에서 채취한 정액 면봉이었습니다. 이 면봉은 범인이 매우 특정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사실 이 혈액형은 잉글랜드의 성인 남성 10명 중 단 한 명만이 해당될 정도로 매우 드문 것이었습니다. 이 혈액 검사가 범인을 정확히 밝혀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곧 린다의 슬픔에 잠긴 의붓아버지 에디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디는 나중에 린다의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지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에디를 용의자로 조사한 것이 표준적인 경찰 절차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디는 가족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친아버지가 아닌 의붓아버지였고 캐스와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에디가 자신의 의붓딸을 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이론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혈액형이 범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알리바이도 있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밤, 에디는 술집에서 경찰관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에디가 살인 용의자에서 제외되자 당국은 지역뿐만 아니라 레스터샤와 미들랜드 전역의 성범죄자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간범뿐만 아니라 그 명단에는 다른 폭행을 저질렀거나 음란 노출을 저지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용의자들은 시신에서 채취된 정액 샘플에서 높은 정자수가 발견된 이후로 13세에서 34세 사이의 남성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린다 사망 당시 감옥에 있거나 이미 사망한 모든 사람은 제외됐습니다. 이러한 고된 과정은 당시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명단을 새로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기 전에 수백 시간을 들여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가가호호 조사를 통해 수집한 이름이 자신들의 명단 중 하나에도 나타나길 바랐습니다. 수많은 성범죄자와 약물 남용자들이 그 시설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곧 캐롤턴 헤이스 병원을 담당하는 별도의 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병원이 살인사건 현장과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두 곳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병원 측은 당연히 그들의 환자들이 그런 식으로 낙인 찍히는 것에 불쾌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들에 대한 배경 정보를 넘겨주기를 거부했고 수사관들에게 우리 병동은 안전하다고 확신시켰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계속해서 1만 명에 달하는 병원 환자들을 잠재적인 용의자로 보고 조사팀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몇 주간 여러 젊은 남성이 조사받았습니다. 한 명은 염색한 펑크머리가 마치 평평하게 자른 제라늄 화분 같았습니다. 또 한 명은 범행 당일 밤 키플린 드라이브에서 달리는 흑발 10대로 목격됐습니다. 경찰은 그의 평범한 옷차림을 보고 조깅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2명의 10대 소년 이 신문을 구입해 린다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 일로 그들 역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될 무렵 데이비드 베이커 경정은 린다가 범인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며 언론에 아마도 지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에는 키스와 포옹으로 시작된 일이 점점 통제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린다의 죽음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오직 그 책임자만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관들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 이론을 밝힌 순간이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캐스는 아무런 실제적인 진전이 없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기자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그를 아는 사람도 숨기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캐스, 에디, 그리고 린다의 두 자매는 몇 년이 지나도록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4월이 되자 살인 전담반은 겨우 8명의 경찰관만 남게 되었고 부활절이 다가올 무렵에는 사실상 수사가 끝나버렸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는 린다만 사건 전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단 2명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펑크머리를 한 10표 머리를 한 10대 소년을 대한 목격 제보와 수상한 남편이나 인척 남성들에 대한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보들로부터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약 150명의 용의자에게 혈액 검사가 실시되었지만 범인의 혈액과 일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85년 10월 16세) 의 미용사 연습생이
남자친구에게 잘 자라고 인사한 뒤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로버러에서 몇 마일 동쪽에 위치한 위그스턴에 거주하던 그녀는 불이 켜지지 않은 인도를 따라 캐네리워스 로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곳에서 그림자 같은 인물에게 접근당했습니다. 한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빠른 움직임에 그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어두운 후드 재킷을 입었고 16세 소녀는 그 옆을 얼른 지나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걸어가자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다리에 팔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드라이버의 차가운 금속이 목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후 10대 소녀를 집들 사이에 인도를 따라 끌고 가 차고들이 늘어서 있는 곳으로 데려가 벽돌 벽에 그녀를 밀쳤습니다. 그녀가 애원해도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소녀를 바닥에 밀치고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입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물러나 자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런 행동을 두 번째로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피치포크로 밝혀진 범인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런 늦은 밤에 혼자 집에 걸어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 소녀에게 밤에 거리를 다니지 말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가 이 상황을 즐기지 않아도 난 널 다치게 하지 않아. 나는 널 정말 쉽게 죽일 수도 있었어. 그는 단지 그녀에게 밤에 걸어서 집에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려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가 떠나기 전 그 남자는 16살 소녀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다. 그녀는 부모님께는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았지만 함께 일하는 미용사 동료와 자신이 일하는 미용실의 매니저에게는 털어놓았다. 그 매니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1986년 7월 31일) 아침 15살의 돈 애쉬워스를 아버지 로빈이 깨웠다. 돈은 최근에 신문 가판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더 자면 지각할 뻔했다. 돈은 그림에 재능이 있는 예술적인 소녀로 묘사되었고 믿음직스럽고 호감 가는 아이였다. 그녀의 부모는 린다처럼 돈도 항상 제 시간인 밤 9시 30분에 집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7월 31일은 달랐다. 그녀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급여를 받은 뒤 오후 3시 30분쯤 일을 마쳤다. 집까지는 몇 분만 걸으면 됐기 때문에 돈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바버라에게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말했다. 바버라는 저녁 7시까지 집에 오라고 말했다. 그날 바버라와 로빈이 친구 아이 생일 파티에 갈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돈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바버라는 혼자 선물을 전해주러 파티에 가다가 7시 30분에 돌아왔다. 그 후 그녀는 딸의 친구인 수를 만나러 나섰다. 원래 그날 오후에 방문하기로 했던 친구였다. 하지만 바버라가 방문했을 때 수는 집에 없었고 수의 어머니는 오후 4시 30분 이후로 돈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바버라는 딸을 찾기 위해 마을 거리를 샅샅이 뒤졌고 결국 나로버로에서 딸의 친구인 수와 샤론을 찾았다. 그들은 15살 소녀의 행방을 몰랐지만 로빈과 바버라가 그녀를 찾는 데 도왔다. 여러 친구들이 수색했지만 10대 소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린다만 사건을 잘 알고 있었고 도운이 아직 잡히지 않은 린다를 살해한 범인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었을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밤 9시 40분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에 연락했을 것이다. 그들은 당국이 실종 신고를 하기 전에 딸이 평소 집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린다를 살해한 범인이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더네이 사건 역시 즉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더넬 부모님에게 딸이 가출했거나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건 아닌지 여러 번 물었다. 바버라는 딸이 가출한 게 아니라며 경찰에게 말했다. 딸이 5분 늦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로빈은 딸이 데리러 와달라고 할 때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쉬워스 가족의 집도 수색을 받았습니다. 로빈도 에디 이스트우드가 그랬던 것처럼 신문을 받았습니다. 추적견들이 동원되었지만 그들에게 돈의 옷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고에 따르면 훼손된 덤불을 알아보는 데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2일
던이 실종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의 파란색 데님 재킷이 에밀 고속도로 와시파운드 레인이라는 산책로 사이의 들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산책로는 블랙패드 옆에 있었습니다. 곧이어 던의 시신이 나뭇잎 더미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손의 지문만이 보였습니다. 린다처럼 던도 하반신이 알몸으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발을 신은 채 속옷만 발목에 있었습니다. 귀걸이 한쪽이 없었고 왼쪽 허벅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던의 시신은 사후경직 상태였고 곤충들이 시신을 훼손해 알을 낳고 피부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녀의 상처 중 몇몇은 폭행이나 살인과는 달리 곤충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신원 확인했습니다. 보검 결과 던은 심하게 맞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이마 왼쪽에서 코까지, 부어오른 왼쪽 뺨, 왼쪽 눈의 타박상, 그리고 턱선과 귀에 여러 개의 멍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부어 있었고 치아 교정기는 입 안쪽을 베었습니다. 그녀의 가슴과 쇄골에도 부상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의한 목졸림으로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뒤에서 잡고 팔뚝으로 후드를 눌러 목을 조르는 식으로 제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는 끈이나 줄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린다처럼 그녀에게 가해진 공격도 성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덤의 시신에서는 정액 샘플과 함께 손톱 조각, 머리카락 샘플, 그리고 그녀의 시신을 덮고 있던 나뭇잎 더미에서 발견된 빨간 서미 등 다양한 법의학적 증거가 채취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유력 용의자는 17세 리처드 버클랜드라는 청년이었습니다. 학습장애가 있는 오토바이 애호가로 묘사된 버클랜드는 칼트네이스 정신병원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것과 비슷한 빨간 오토바이가 여러 목격자들에 의해 다양한 장소에서 목격되었으며 살인사건이 발생한 날 정오쯤에는 고속도로 다리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단 목격자는 오후 4시 45분쯤 그곳에서 오토바이를, 또 다른 목격자는 오후 5시 15분경 10파운드 레인 근처에서 빨간 오토바이 헬멧을 봤다고 했습니다. 버클랜드는 예전에 경찰 조사를 잠시 받았습니다. 던의 시신 발견 다음 날 그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며 그녀가 그날 밤 산책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버클랜드의 동료가 나서서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인 8월 1일에 버클랜드가 자신에게 그녀의 시신이 M1 다리 근처의 문 옆 생울타리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기 전까지는 그를 추가로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 누군가 제게 말해줬다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살인 전담반 형사들은 8월 8일 버클랜드의 부모님 집에서 그에게 접근했고 이후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조사에서 던을 알고 있고 그녀와 대화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얼마 후 수사관들이 추궁하자 그는 14살 때 만난 소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번 성관계를 가졌고 그는 최소 한 번 그녀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의 남동생은 그에게 자신의 힘을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여자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나는 그들을 자주 걸레라고 부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든지요. 걸레, 개, 창녀, 연 같은 말이요. 버클랜드는 자신보다 어린 여자아이들을 좋아했다고 당국에 알렸고 조루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살인범과 공통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결국 경찰의 압박을 받으면서 자신이 던이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봤고 막대기를 든 남자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가 책임이 있으며 분노에 휩싸여 15세 소녀를 실수로 죽였다고 암시했습니다. 버클랜드는 기억 안 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버클랜드는 형사들이 듣고 싶어 하던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그가 던을 더듬고 그녀를 억눌렀으며 혼란스러워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지다가 결국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막대기를 든 남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몇 시간 동안 버클랜드는
혼란스러운 진술을 했다가 번복하기를 반복했고 자신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던이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혈액 검사를 요청했지만 검사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17세 소년을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신문했고 그는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상반되는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버클랜드는 결국 자신이 9세 소녀를 학대했다고 밝혔지만 그녀의 나이를 11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해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전 여자친구와 대화했으며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매우 폭력적이었다고 했습니다. 8월 9일 경찰은 버클랜드가 도내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린다를 살해한 것을 자백하길 거부했지만 경찰은 그가 책임이 있다고 믿었고 단지 자신의 연루 사실을 거짓말로 부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버클랜드 혈액이 검사됐습니다. 그가 범인의 독특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수사관들은 아무도 확실히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버클랜드의 아버지가 아들의 변호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경찰이 DNA 검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DNA 검사는 새롭고 흥미로운 신기술이었습니다. 나르보로에서 북서쪽으로 5마일 떨어진 레스터 대학교에는 유전학자 알렉 제프리스가 있었고 그는 새로운 법의학 기법인 DNA 프로파일링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 간 유전질환 전달을 연구하다가 이 기술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실패한 실험 도중 가디언지는 그가 세포에서 DNA를 추출해 사진 필름에 붙인 뒤 그것을 사진 현상 탱크에 남겨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출 후 필름의 막대들이 연속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제프리스는 실험에 사용된 각 개인의 세포로부터 매우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이 우연한 발견은 1984년에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범죄 사건에서 얼마나 유용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86년 경찰이 제프리스에게 접근하기 전까지는 이 발견에 대한 흥분이 일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제프리스에게 DNA 프로파일링으로 버클랜드가 린다와 던을 살해한 범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프리스는 동의했고 머지않아 수사관들은 답을 얻었습니다. 한 남자가 던과 린다의 강간 및 살인 사건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리처드 버클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너무 믿기지 않아서 제프리스에게 2번, 3번이나 다시 검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고 버클랜드는 3개월 동안 구금된 후에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이 반짝이는 신기술이 무고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다면 유죄인 사람을 밝혀내는데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시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953년부터 1970년 사이에 태어난 모든 남성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지난 몇 년 동안 나로버로 지역에 살았거나 일했던 이 연령대의 모든 남성의 DNA를 채취하는 대규모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2개의 검사센터가 설치되었고 수사관들은 남성들이 자신의 근무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오전과 저녁 시간대를 제공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남성만이 이 절차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으며 거부한 이들은 바늘이나 경찰을 싫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들 중 일부는 나중에 마음을 바꾸기도 했는데 이는 아마도 던 애시워스와 린다만을 살해한 범인의 끔찍한 범죄를 막고 싶어 했던 지역사회의 압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작전의 규모와 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 기술의 혁신성은 곧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LA 타임스는 영국 중부의 이 작은 마을 근처에서 2명의 10대 소녀가 살해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새로운 과학적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지문인식이 발명된 이후 중대한 범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검찰은 대규모 수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지난 후 5,500명 이상의 남성을 조사했지만 답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1987년 9월 이되어서야 경찰은 왜 그들의 계획이 효과가 없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나서서 자신이 동료 중 한 명인 이안 켈리가 또 다른 동료이자 결혼한 2아이의 아버지인 콜린 피치포크를 대신해 혈액 검사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켈리는 피치포크를 가장해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피치포크는 이미 음란 노출 전과가 있었고 경찰과 엮이는 번거로움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켈리가 처음에 체포되었고 곧이어 피치포크도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서 그는 수사관들에게 신문에서 읽기 전에 몇몇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려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제 인생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두 달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콜린 피치포크는 1960년 3월 23일 레스터셔의 뉴볼드버던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세 남매 중 둘째였던 그는 나중에 아내 캐롤에게 자신이 집안의 말썽꾸러기였다고 말했습니다. 1979년 피치포크와 캐롤이 만났을 때 그의 누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의 남동생은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소녀들에게 자신의 몸을 노출하는 것을 즐겼다며 11살 때부터 집에서 그랬다고 회상했습니다. 나는 그걸 보여주는 걸 좋아했었어. 나는 그러려고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어. 나는 낯선 여자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시작했어. 어렸을 때 피치포크는 그의 어머니가 그 단체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카우트 대원이었어. 하지만 그는 종종 다른 남자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어. 특히 공동 샤워실을 사용해야 할 때 그랬지. 그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과목을 싫어했지만 영어는 가장 좋아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종교적이고 영적인 분이었지만 자신은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위선적으로 느꼈다고 말했어. 그는 또한 성공적이고 학업적으로 재능 있는 누나에게 크게 가려져 있다고 느꼈어. 10대 시절 그는 여러 번 노출 행위로 적발되었어. 두 번째에는 법정에 기소되었고 그 후 스카우트에서 쫓겨났어. 1979년에 캐롤을 만난 후 그들은 약혼했고 부부처럼 함께 살기 시작했어. 캐롤은 피치포크가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출행위로 적발됐던 것을 기억했어. 그때 그는 21살이었지만 보호관찰소에서는 그의 문제가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어. 캐롤에 따르면 그들은 그를 다시 한번 보호관찰해 두었어. 캐롤과 피치포크는 1981년에 결혼했고 피치포크는 햄프셔의 제과점에서 계속 일했어. 그는 예술적 기질로 케이크 장식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 그의 상사는 나중에 그가 성실하고 시간을 잘 지키는 직원이었지만 기분이 자주 변하고 여성 직원들을 가만두지 못했다고 보고했어. 그는 항상 여성 직원들에게 말을 걸었어. 결국 또다시 노출 행위로 적발되어 칼튼 헤이스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지.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 1983년이 되었을 때 캐롤은 두 사람의 첫 아이를 임신했고 피치포크는 사우스필즈 대학에서 케이크 장식 수업을 들었어. 바로 이곳에서 그는 18살 학생인 레슬리라는 사람을 만났고 결국 그녀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 그 일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지. 캐롤은 그가 인정하기 전부터 한동안 의심했어. 그는 나중에 조사관들에게 레슬리와 바람을 피우는 동안에는 노출증 행위를 멈췄다고 말했어. 왜냐하면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흥분했고 아내가 그 현장을 들키는 상상을 하며 흥분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캐롤은 그가 바람을 고백했을 때 매우 아파했어. 그 고백 이후에 있었던 언쟁을 회상하며 캐롤은 이렇게 말했어. 그는 그녀가 너무 젊어서 내가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자신에게 줬다고 했어. 캐롤이 자신이 23살인데 너무 나이가 많냐고 묻자 그는 레슬리가 처녀였고 캐롤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 이것이 피치포크의 마지막 바람은 아니었어. 그는 훗날 1986년에 아이 하나를 둔 이혼녀와 또 다른 불륜을 저질렀어. 그 여성은 결국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어. 그녀는 1987년 1월에 아기를 출산했지만 안타깝게도 사산이었어. 레슬리와 불륜 후 캐롤은 피치포크와 화해했다. 피치포크는 아이에게 부모 둘이 필요하다고 했다. 곧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로버로로 이사하기로 했어. 피치포크는 1984년에 린다맨이 사망한 이후 잠시 경찰의 주목을 받았었어. 1월 22일 방문 조사를 하던 한 경찰관이 헤이버른 클로즈에 있는 반단독 주택의 문 앞에 나타났어. 집주인은 25세의 콜린 피치포크였는데 그는 최근 아내와 어린 아기와 함께 그 집으로 이사 온 사람이었어. 캐럴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남편을 불렀지만 콜린 피치포크가 나타나기까지 몇 분이 걸렸어. 그는 나중에 경찰에게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어요 라고 말했다. 처음에 피치포크는 자신이 건설 현장에서 마룻바닥 판자를 훔친 것 때문에 잡혀가는 건 아닌지 궁금해했어. 그는 주방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가구도 가져갔었어. 하지만 경찰은 그의 도둑질 연루 사실을 전혀 몰랐어. 기본적인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 직후 수사관들은 피치포크가 용의자 명단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는 여러 번 노출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 하지만 신문 때 피치포크는 일부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그는 아내를 그녀가 다니는 대학의 야간 수업에 데려다 주었어. 그들의 아기는 차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지. 그는 집에 돌아와 아기를 돌보며 캐롤을 데리러 갈 때까지 함께 있었어. 그날 밤 6시 45분부터 9시 15분 사이에 실제 알리바이는 없었지만 수사관들은 그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아기를 혼자 두고 나가지 않을 거라고 추측했어. 그리고 그가 아기를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 던과 린다 살인 혐의로 구금된 피치포크는 수사관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털어놓았다. 그가 14살이 되었을 때쯤 형사들은 그의 관심을 살인사건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그는 이에 불안해하며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게 해달라고 고집했어. 왼밤 중에 피치포크는 린다를 살해할 당시 아기를 데리고 있었다고 설명했어. 그의 아들은 차량 뒤쪽에 있는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어. 그는 자신이 노출할 여성을 찾고 있었고 린다를 보고 가로등 아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고 회상했어. 그가 그녀에게 노출했을 때 린다는 충격과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그는 그녀를 따라갔어. 피치포크는 린다가 불이 켜지지 않은 보행로에 도착했을 때 얼어붙었고 자신이 그녀를 붙잡아 길에서 벗어나게 한 뒤 그녀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어. 그는 린다가 스스로를 공지로 몰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어. 만약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면 자신이 겁을 먹고 도망쳤을 거라고 했지. 피치포크는 수사관들에게 린다가 너무 두려워 그냥 당하기로 했다고 말했어. 아마 그 후 자신이 풀려날 거라는 헛된 희망 때문이라고 했지.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 피치포크는 린다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 그녀를 죽였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 반지를 꼈고 린다가 계속 그의 아내를 물어서 결혼한 건 알았어. 게다가 그는 한쪽 귀에만 귀걸이를 하고 머리도 벗겨지고 있었어. 피치포크는 자신이 곧 마을에 살러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린다가 자신을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 그가 던 애슈워스와의 만남과 이후 살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때 수사관들은 그 내용이 린다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고 언급했어. 피치포크는 원래 식용색소를 사러 나가던 중이었지만 던이 인도로 올라서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를 세운 뒤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 그가 바지를 내릴 때도 그녀는 무시하고 걸었고 그는 린다처럼 그녀도 자신을 구석으로 몰았다고 주장했어. 그는 던을 죽인 이유가 그녀가 자신을 알아볼까 걱정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오토바이 자켓에 라이딩 반지를 끼고 있었어. 그녀는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던은 린다처럼 덜 저항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면 이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희망했어. 왜 던을 죽였냐고 묻자 그는 기회였으니까 라고 대답했어. 그녀가 거기 있었고 나도 거기 있었으니까. 폴린 피치포크는 평생 1000명 넘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를 노출했다고 조사관들에게 말했다. 그는 또한 여러 건의 미해결 강간 사건과 덜 폭력적인 폭행, 그리고 16세 미용 실습생에 대한 범행도 인정했어. 조사관들은 그가 세부를 자주 생략한다고 언급했어. 피치포크는 16세 소녀를 드라이버로 위협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노출 행위를 했던 여성들과 소녀들 앞에서 자위 행위를 했다는 것도 부인했어. 그는 조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고 이것이 자신이 겪는 문제라는 것도 부인했다고 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피치포크는 항상 통제권을 쥐고 싶어 했어. 그는 경찰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방식대로 알길 원했고 자신이 노린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의 말대로 따르길 바랐다. 1988년 1월 피치포크는 법정에 출두했어. 그는 2건의 살인, 2건의 강간, 2건의 강제추행, 그리고 1건의 사법방해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어. 정신과 보고서에 따르면
피치포크는 심각한 정신성적 병리를 동반한 사이코패스 유형의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어. 보고서는 또한 그가 이러한 정신병리가 계속되는 한 분명히 극도로 위험한 인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어. 피치포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최소 30년 복역이었지만 2009년 항소를 통해 최소 복역 기간이 28년으로 줄었어. 2016년 잉글랜드와 웨일스 가석방 위원회는 피치포크의 조기 가석방 신청을 심사했어. 비록 그의 신청은 거절됐지만 교도소 내에서의 태도가 개선됐다는 이유로 개방형 교도소로 이감하는 것이 권고됐어. 수감 생활 동안 피치포크는 학위를 취득했고 인쇄된 악보를 점자로 옮기는 일을 시작했어. 그는 또한 일종의 예술가가 되어 2009년에 조각품을 만들어 로열 페스티벌 홀에 전시하기도 했어. 피치포크는 권고로 개방형 교도소로 옮겨졌어. 2018년에 가석방위원회는 그의 석방 요청을 다시 한번 기각했어. 2021년에 그의 가석방 신청이 마침내 받아들여졌어. 그는 2021년 9월 1일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어. 하지만 2달 후 그는 산책 중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목격되어 가석방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어. 피치포크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경찰 수사관들은 그의 정신병적 성격장애 때문에 다시는 사회에 풀어놓아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어. 2023년 피치포크가 다시 석방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어. 하지만 대중의 거센 반발로 가석방위원회는 결정을 재고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결국 그의 가석방은 거부되었어. 하지만 2024년 2월에 또 다른 가석방 심리가 예정되었어. 바버라 애쉬워스, 즉 돈의 어머니는 피치포크의 반복된 가석방 시도를 전혀 탐탁지 않게 여겨왔으며 지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했어. 그는 어떤 상황에도 싸울 것 같아. 그는 여학생 2명을 살해했어. 내가 뭘 할 줄 알아. 난 열쇠를 버릴 거야.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콜린 피치포크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63세입니다.